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성향의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지역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오후장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는 3.5%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반군이 오랫도록 계속해서 교전해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앞서 철군했던 것으로 전해졌었던 러시아 병력도 철군의 증거가 없다면서 미국과 나토 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지금 위장 전술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아시아 주식 시장 일단 좀 흔들림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환율인 루블화 가치를 좀 보시면 달러 대비 루블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에 일단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서 중국 증시가 제일 안정적인 모습으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 그리고 일본과 홍콩 항생지수가 장중 변동성을 키우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또 여지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장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변동성 우려 상존, 증시에 봄은 올 것인가?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이틀째 안도 장세라는 얘기들이 오전장까지 있었는데 또 우크라이나발 소식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글로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알아볼까요? 예, 확실히 이제 긴장하고 계속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 경제가 탄탄하냐, 과연 금리를 올려도 괜찮냐. 네. 사실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경제 지표에 상당히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이 좀 사실이죠. 사실 이제 1월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증시를 좀 판단하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ISM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폭이 크지 않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57.6포인트를 좀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으나 20개월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등 좀 견고한 회복세를 좀 시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이 분명히 둔화된 건 있으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심화된 배경에 좀 그러한 수치가 조금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구인난,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겪는 현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월을 좀 이제 지나서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정점에서 좀 찍고 내려왔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재고 확충에 대한 수요는 이제 견고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공급망 이제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완화적인 시그널도 이제 살짝은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욕 연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제 공급망 압력 지수로 갑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에 정점을 도달한 이후에 2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좀 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글로벌 생산 활동의 좀 정상화까지는 최소 2에서 3분기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올 9월까지겠죠.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추선이 되고 있지만, 이제 주요국들의 이제 셧다운 정책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제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지금 코로나 패스 관련된 쪽에서 어떤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정책들이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조업에 대한 경기 확장 국면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지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월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장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평균 50만 명의 좀 증가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월
미국의 1월 고용지표 예상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회한 기록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강한 좀 회복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노동부의 벤치마크가 좀 수정되는 등 어떤 이런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노동력 수요가 좀 바탕이 되는 가운데 통상적으로 좀 연말 소비 시즌 종료 후에 급감했던 이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좀 사실은 이제 구인난 등의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잡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지표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공급 수요 측면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공급망 차질, 그리고 또 계속되는 그 수요로 인한 재고 쌓기 움직임, 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지금 물가 부담은 공급 때문이라고 보세요? 수요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1차적인 건 공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네. 공급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이런 공급망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여러 지금 섹터 분야에서 약간 그런 계산에 좀 많이 미스가 났죠. 특별히 이제 뭐 자동차 섹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제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뭐 3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까지는 해결되기는 사실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공장은 한정돼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생산량은 한정돼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수요량이 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좀 공급망 확충도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좀 사실 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원재료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히 각국에서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나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운임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흥하해운이 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경기의 방향성 짚어보는 데 있어서 고용도 중요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일 텐데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고점 기준으로 한 하락폭을 말씀드린 게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이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던 거고요. 장중에는 어제보다 2% 넘게까지 빠지다가 지금 코스닥이 일단 회복은 했어요. 플러스권으로. 네. 네, 일단 시장 반응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알아볼게요. 일단 저가에 사기 위한 순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누가 뭐, 샀을까요? 일단은 기관. 네, 시장에 무슨 찌라시야 뭐 이런 뉴스 오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뭐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하는 이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안 난다, 전쟁이 나더라도 국지전으로 간다, 혹은 뭐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 뭐 우리가 푸틴의 머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뭐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사태를 좀 물타기 하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러니까 원인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전쟁의 어떤 국지전이라고 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좀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EU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 아마 이런 서류 하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충분히 좀 네.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어떤 서류 한 장을 갖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고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이 좀 더 부추기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사태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히려 당사자는 철저히 좀 소외되는 약간 좀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증시는 분명히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전쟁이 나지 않는다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제가 볼 때는 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큰 곡창지대라고 좀 알려져 있고, 뭐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사실 곡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나라가 좀 수입을 했을 때 관련된 이제 물가가 좀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흔들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뭐 그다음에 영국 같은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채권이라든지 여러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저가의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과민 반응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인플레이션이 좀 약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곡물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과 무력 충돌 가능성, 이게 우리 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썬님께서는 삼성전자, LG, 현대차 공장 다 러시아에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러시아 수출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에너지나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혹시 자원 에너지 관련된 종목 많이 투자하십니까? 써님 투자하십니까? 네. 근데 그런 모멘텀 플레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다 보면, 그리고 워낙 아까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시장의 의견은 또 수요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수요가 많다. 네. 뭐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원자재 네. 수요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더 하게 되면 더 수요가 많아질 거다. 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뭐 원자재라든지 종합상사 쪽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관련된 부분이 많이 모자라니까 공급발 인플레이션 나왔지만, 또 수요가 올라가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재고 부족 얘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잘 버텼다는 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각 현상을 보는 이제 시각은 충분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우리 지갑에 유동성이 있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충분히 서포트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회사들이 또 이제 국가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공급을 못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가계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그러한 이제 또 부채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누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결과론적인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 그다음에 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러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이제 국지전이라든지 전쟁이 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좀 생각하기는 싫은 좀 이제 말씀입니다만,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모든 시장이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은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한 2, 3년간 강제 존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긴장감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갈 어떤 그런
방향성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일단은 조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아시아 증시는 영향을 받았지만 채권 시장이나 루블화 같은 이런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큰 위험 회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한 게 박격포하고 수류탄 던졌다고 하는데 그냥 위협 사격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기존에도 그런 친러주의 세력과 정부군 간의 대립이 있던 지역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좀 많은 모습인데요. 아까 미국이 무슨 노림수로 러시아를 저렇게 압박을 할까라고 하셨지만 사실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어떤 전쟁 가능성을 좀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만 쪽에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좀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또 펀더멘털이 될 겁니다. 경기의 방향성. 그에 있어서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금리 인상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예, 일단은 지금 1월 FOMC 회의록이 좀 나오긴 했는데 특별히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3월에 얼마를 올릴 것이냐, 과연 25bp냐, 50bp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bp가 좀 상당히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또 25bp로 지금 내려오는 좀 확률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은 되고 어떻게 보면 속도 전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얼만큼 정상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용 시장에서 회복세를 좀 감안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좀 나왔기 때문에 금리 목표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정당화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결국은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에 대한 약간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주안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나오는 게 QT죠.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QT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좀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3월 달에 한 번쯤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물가 전망치가 지금 추가로 좀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미스가 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CPI 지수가 거의 7%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ECB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좀 시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 압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결국 ECB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 4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다만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좀 이건 불확실적인 거죠. 왜냐하면 얼마를 올릴지 어떻게 올릴지 그런 가이던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 QT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은 됐지만 언제 시행할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요동을 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시장은 또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어떤 기다림, 감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은 이런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고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반에도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런 긴축 리스크를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3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부 선반영한 측면도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악재를 통과하면서 흐름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3월 중순에는 3월 FOMC 회의가 있고요. 네. 네, 25bp일지 50bp일지 정말 그날 확인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고 또 3월에 대선도 있고 그런 변수들을 통과합니다. 이제 1분기도 마무리해야 하고요. 네. 주식시장 앞으로 전망해 주시죠. 한 5개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글로벌 경제가 제가 볼 때 침체 국면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1월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시가 다 이제 좀 꺾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놀랬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률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국면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일일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지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상승이 한번 확인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실히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 확진자들의 어떤 격리 기간도 좀 단축이 되었고 또 이제 구인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 개선 같은 경우 좀 꾸준히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S&P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전방 영업이익이 조금 소폭 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올 한 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최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작년을 좀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가 실적에 기이하는 좀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월 내내 좀 상당히 역대급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제 기관은 사실은 거의 이제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좀 하방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코스피 같은 경우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입이 개인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자율 경제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좀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두 후보가 확실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방선거까지 어떤 선거가 좀 관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을 계속 정치권도 체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5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올해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금이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라고 확신하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이런 전체 지수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10% 이상의 이제 흔들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의 사실 예측을 못할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에 좀 빨리 왔죠. 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의한 수급 고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나스닥의 어떤 조정에서 같이 좀 커플링이 되면서 좀 조용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흔들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부적인 이슈로 봤을 때 영업이익, 특히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기이한 좀 장세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실적을 좀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외부 변수긴 합니다. 특히 이제 대선이라든지 이런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네. 이제 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좀 위상을 올리기 위한 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1월에 저점을 봤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이런 이벤트들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단 및 해결책은? 네,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연말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2022년은 미국장을 갈지 중국장을 가야 될지 한국장을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되는 게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 장의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들은 최근에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가 나오면서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또 반작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특히 종목들 가운데서는 지주사주가 할인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실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바닥을 찍었지만 역대급의 어떤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강세장이 좀 이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했고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염을 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끈 게 개인이라는 것도 참 역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외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죠. 뭐 연기금 항상 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개인이 주도한 장은 맞습니다만 이제 그 세력들이 좀 이렇게 호가를 위로 걸면서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뭐 개인 투자들의 매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가치를 올리는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좀 이런 사이클은 참 못 탔던 것 같아요. 이런 상승장의 사이클을 좀 못 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 구조가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지배 구조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가 희석될 요지가 좀 있는 게 이제 지주사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주 회사의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회사, 직접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논리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면서 지금 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왜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생겼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적으로 봤을 때 지주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급, 그다음 뭐 지분 같은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주회사가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좀 공격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지주사에게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 거죠. 밑에 있는 일반 자회사들이 좀 그렇게 방향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회사와 지주회사가 좀 동시 상장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주회사가 상장이 안 돼 있고 자회사만 상장이 돼 있으면 자회사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자회사가 상장이 안 돼 있고 지주회사만 상장이 돼 있으면 지주회사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 두 개가 같이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투자가 몰리면서 좀 지주회사는 좀 태생적인 한계도 있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블 카운팅 문제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지주사를 상장해뒀을까요? 이제 정부 정책의 뭐 미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1972년도에 정부가 좀 기업의 과도한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성장하기 위해서 뭐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과도하게 차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자본 조달이라든지 재무 구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막고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 공개 촉진법을 좀 시행을 했고 이러한 좀 시행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 그러니까 1973년부터 79년까지 7년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좀 계열사 상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규모 조달을 좀 이뤘고요. 이런 측면을 통해서 지금 뭐 삼성그룹 뭐 하게 되면 이제 뭐 제일제당,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 SDI, 삼성전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 현대차,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같이 정말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좀 상장을 하면서 그룹 내 모자 회사 혹은 뭐 계열사 동시 상장이 좀 이루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 같은 경우는 모회사, 자회사의 동시 상장의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이제 좀 기업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하고 15년째 지주회사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파벳이 지주회사이자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글이 영위하고 있는 뭐 유튜브, 구글, 뭐 딥마인드 같은 이런 자회사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지주회사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라는 좀 현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주사가 자회사랑 같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주사 주가의 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으로 70년대부터 네. 많은 계열사들을 상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해외 쪽에서는 이렇게 같이 자회사, 모회사 상장되어 있는 사례가 크게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배 구조를 뭐 모회사 그리고 계열사, 지주회사가 있는 형태로 네. 이렇게 가게 되면서 뭐 사실은 뭐 분식회계라든지 네. 뭐 이런 회계상의 어떤 그 문제점, 예,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지주사 체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오너 입장에서 보면 지배 구조와 그 다음에 자금 네. 조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를 잘 좀 편리하게 장악할 수 있는 형태가 네, 그렇죠. 지주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이제 지분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주회사 갖고 있는 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회사 상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상장사들은 많아지고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본인의 어떤 지분은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경영에 대한 지배 구조는 확실히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조달이 원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이제 주주 돈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IPO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지금 공장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CJ ENM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물적 분할 하겠다고 하다 이제 철회하는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SK 온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룹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점이 있지만 이 일반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제 새로 신설되는 법인의 지금 의결권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제가 LG화학 주주인데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 지분이 있느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뭐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분한테 LG에너지솔루션 뭐 상장권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LG화학을 투자를 했을 때 에너지를 보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했다면 이제 회사를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화학을 보겠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 최근에 주주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주총회에 관련된 참석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주주분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지배구조 내지는 어떤 이런 사업 분야에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일반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좀 보유한 지금 의결권이 있는 이런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 부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좀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이제 좀 사회적인 이슈로 좀 올라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게시판에서도 국산 김치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이 물적 분할이라고 봅니다. 라면서 저한테 대신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욕을 할까요?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경영진, 물적 분할을 한 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배구조는 변화가 없고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아니, 일반 개인 주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네. 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인 풍토이고,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다는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과 투자를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확실히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입장이 다르고 네, 모두의 그렇죠.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가 정말 활성화돼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가 거의 주였다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이 지난 2020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급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수치는 전체 이 가계 자산 비중 가운데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배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2%에서 5%?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본 네. 수치가?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미국처럼 점점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주식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네. 장기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반 주주를 위한 그런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 정치권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대 대선 이후에 주주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과거에 좀 이제 대통령 후보분들의 좀 이제 선거 운동을 보게 된다고 하면 17대부터 19대까지는 이제 자본시장 공약에서 보면 뭐 순환 출자, 금산 분리, 일감 몰아주기, 뭐 지주회사 지분 요건 강화 같은 이제 좀 약간 지배 구조라든지 오너 일가 대기업 그룹 규제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의 좀 자본 공약은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다 상이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일반 주주의 권리에 약간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자회사 동시 상장 관련 규정을 좀 정비를 하겠다거나, 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좀 주식 우선 배정, 혹은 네.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20대 대선과 좀 이제 맞물려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좀 계기로 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좀 같이 좀 된다고 한다면 주주의 권리 강화라든지 지주회사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부동산도 뭐 투자의 한 일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제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볍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주주의 의결권의 좀 가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다양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이 좀 거론되고 있지만 한 2가지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법안이 아닐까,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적으로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해서 지금 주주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의결권에 있는 주식 4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자녀 지분에 대해서도 같은 가격을 인수를 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결권이 상당히 강해지고 지금 가치를 좀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대 대선, 그 다음에 이제 6월 지방선거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3월에서 6월까지는 지수에 대한 좀 상방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 주주를 좀 더 존중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법 개정이 일어난다면 점차 더 또 투자의 인구가 늘어날 네. 수 있을지, 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인은 뭐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그 땅덩이 좁은 나라의 주식을 뭐 한 30-40%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편이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편이죠. 예.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요?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지수, 이제 신흥국 지수를 해서 약간 이렇게 좀 비율대로 사는 이제 그런 이제 매매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기업이 이제 뭐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서 그런 패시브 자금들은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가총액 비율로 좀 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외국인들의 좀 기계적인 좀 매수 매도를 하는 측면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성장성이 담보된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관련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외인과 기관이 같이 좀 매수를 해주면 좀 더 상승에 좀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도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 어떤 그런 분과 좀 확실히 결은 다르다. 근데 다만 좀 여건이 확실히 좀 단단하게 조성이 되고 서로를 위한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외인이 충분히 안 들어올 만한 그런 이슈는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신흥국 지수에 많이 편입돼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디스카운트도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개선이 이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개인 투자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미국처럼 좀 반강제적일 수도 있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주식을 좀 투자를 하시면서 좀 이제 우리나라의 좀 기업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좀 밝은 미래를 좀 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은 기업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 추구 아닙니까? 마그마 님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물적 분할, 그리고 경영진들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익 추구하는 거 당연하다. 하지만 법을 좀 개정해서 일반 주주를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드는 것을 미리 하지 않았던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일차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시장의 해법을 위해 여러 가지 또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인데요. 오늘장 마무리까지 토마토TV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시마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